캐터펄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달면 되잖아요. 캐터펄트를 달면 되지.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기존의 증기식 사출기, 증기식 캐터펄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의 공장 크기만한 설비가 필요해요. 고압의 증기를 쏘아내려면 안에 설비가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거 일반 재래식 추진력 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원자력 추진력이 필요해요.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미국의 키티호크급이라고 있었어요. 만재 배수량은 8만 톤에서 26만 마력짜리 추진체 탑재해놨는데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덩치가 컸기 때문에 뭐 엄청난 보일러 써서 했다고. 근데 절반밖에 안 되는 샤를드골 42,000톤급은 원자력 추진이니까 이걸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엄청난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증기사출기를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증기사출기를 날리는 거 이게 너무 문제가 커서 요즘에 나온 게 뭐냐면은 에머스, 즉 일렉트로마그네틱 에어크래프트 런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자식 캐터펄트예요. 전자기 힘으로 날려보내는 거야. 캐터펄트 설비의 부피를 확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따라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원래는 이 전자식 캐터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IPS라는 그 통합 전기 추진체를 탑재했었대요. 근데 퀸 엘리자베스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쵸? 퀸 엘리자베스 전자식 사출기 없죠. 이유가 뭘까요? 비싸서. 맞아요. 바로 가격 때문에. 이거 이멀스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이제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회사인데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봤대요. 얼마면 되겠냐? 제너럴 아토믹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비 가격하고 기술 이전 비용 등등을 합쳐서 우리 돈으로 1조 불렀습니다. 이지스 한 척 값이. 현실이 이래요. 우리가 지금 얘기 많죠. 야, 우리도 뭐 전자식 캐터펄트 단 항공모함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1조예요, 1조. 이 세트가 하나에. 현실적으로 안 되네요. 여기서 또 하나 전자식 캐터펄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담 한마디 할게요. 중국이 그동안 쇼트 테이크업 단거리 이륙에다가 이제 어레스트 후크 착함하는 그런 항공모함만 운영했는데 중국의 한계를 느끼고 이 다음부터 얘네가 만드는 게 전자식 캐터펄트 탑재한 003급 항공모함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는 그럼 전자식 사출기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냐? 훔쳐왔어. 이게 미국의 파워파라곤이라는 전자식 사출기 제작 협력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중국계 미국인이 하나 있었거든. 얘를 포섭해서 얘가 정보를 중국에다 넘겨주고 그랬다. 그래서 중국이 전자식 캐터펄트 초기 탐색 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얘는 근데 뭐 FBI한테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전투기. 네, 맞아요. 그런 전투기를 이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KF-21이 나왔는데.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KF-21 제가 출고식 갔다 왔어요. 뭐 출고식 할 때 정말 저도 가슴 벅차고 했는데 KF-21 아직 비행 안 해봤습니다. 날아보지도 못한 비행기예요. 우주 최강의 전투기가 아니라고요.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 KF-21을 수직 이착륙기로 개조하재요. 여러분, 현대의 최첨단 항공기는 레고가 아닙니다. KF-21 그 노즐 보면 이게 쌍발이에요. 이게 쌍발이기 때문에 F-35B처럼 이게 수직 편향 노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쌍발이니까. 수직 이착륙하려면 요것도 노즐도 밑에 단발로 꺾여야 되지만 여기 리프트 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에서 위로 올린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수직 편향 노즐이나 리프트 팬 엔진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전무해요. 이거 뭐 어떡하지? 안 돼요. 이 KF-21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투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국형 항공모함 기본 설계 개념부터 다 뜯어 고쳐서 함재기하고 매치시켜야 돼요. 항공기 성능은 일단 둘째 치고요. 우리가 KF-21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엄청 걸렸죠. KF-21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 금방 될 거 아니야. 다른 비행기라니까? 전혀 다른 비행기 두 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항공모함을 해서 몇 대 만들어야 돼? 많아봤자 40대, 50대예요. 몇 년에 걸쳐서, 10몇 년에 걸쳐서 몇 조 쏟아붓고서 40, 50대 딸랑 만들어. 팔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출하면 되잖아요. 누구하고 붙어야 돼요? 항공모함 시장에서. F-35B하고 붙어야 돼요. F-18 호넷하고 붙어야 돼요. 프랑스 라팔 M하고 붙어야 돼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F-21 나왔다고 이걸 뭐 수직 이착륙기로 개조하자 아니면 뭐 함재기 개발하자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왔으면 과연 우리가 항공모함이 필요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정말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모함 보유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정도 군 규모에 우리 정도의 경제력이면 당연히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어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군사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사시 북한에 대한 상륙작전에서 항공모함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국들도 지금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우리도 항공모함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이건 모 일간지 기자가 한 얘기인데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공군기지래요.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미래 전력의 핵심적인 역할로 항공모함을 사용해야 한대요. 이게 군사적 측면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도의 군 규모에 우리 정도의 경제력이면 당연히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타당합니다. 우리 GDP 세계 10위권입니다. 이제 우리 해군은 연안 해군을 넘어서 대양 해군을 지향해야 되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연합작전 능력도 배가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필이면 우리 주변 국가들이 죄다 뭐예요?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슈퍼파워 네이션. 더욱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155마일 휴전선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공군하고 육군에도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해군이 지난 4월에 뭐라고 언론하고 인터뷰했냐면 경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 경항공모함을 만든다고 해도 연간 운용비용은 500억밖에 안 든다. 500억이라고 해봤자 전체 해군 예산의 0.6%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진짜 그럴까요? 건조비는 일단 제쳐두겠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운영비는 한번 비교해볼 대상이 있으니까 제가 운영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탈리아의 까보르급 경항공모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까보르급 경항공모함은 해리어 8대를 운영하는 만재 배수량 3만 톤급이에요. 즉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4만 5천 톤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규모가 적죠. 해리어 8대 운영해요. 이 까보르급 경항공모함의 연간 유지 비용이 7,300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998억이에요. 딱 2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인건비가 높아서 그래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국가별 GDP 순위 여기 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위죠? 이탈리아 몇이죠? 9위입니다. 숫자 보면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야, 전체 규모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야, 여기 보면 중국이 그럼 2위고 인마 저기 뭐야 인도가 7위면 이거 말이 되냐? 1인당 GDP로 보자. 우리가 26위에요. 1인당 GDP 순위가. 이태리가 몇입니까? 25위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500억만 들이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건비 싸게 수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항공모함에 어떤 인력이 타야 돼요, 여러분들? 전문 인력 타잖아요. 부사관급 이상들 전문 인력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인건비 후려치겠다고? 지금도 충분히 후려치고 있는데 항공모함 운영 유지비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게 뭐예요? 항공기죠. 항공기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리어의 시간당 운영비가 비행 시간당 운영비가 13,7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1,570만 원이에요. 근데 F-35B 있죠. 미 해병대가 운영해 보니까 이 F-35B 운영비가 얼마냐? 시간당 1시간에 78,800달러. 우리나라도 9천만 원입니다. 6배예요. 자, 까보르급보다 한둘레 크고요. 까보르급보다 더 많은 함재기를 싣겠죠. 근데 항공기의 시간당 운영비는 6배예요. 근데 까보르급은 훨씬 싸게 하는데도 998억이에요. 1년에 500억? 이 500억이라는 숫자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해상 교통료에 대한 안전 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해상 무역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수에즈 운하 길목인 아덴만, 그 다음에 중동 원유 수입 루트인 호르무즈 해협, 그 다음에 인도양하고 동남아를 잇는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이렇게 거쳐서 한국으로 와요. 요게 아주 중요한 수출 루트예요. 아덴만은 이게 예전부터 해적 출몰지였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덴만 여명작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워낙 해적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국제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져요. 우리도 전투함 파견했잖아. 여기 해적들이 많아서 요즘 상선들이 전부 다 누굴 태우냐면 PMC 직원들, 민간 군사기업 직원들 태워요. 제가 여기 사진 있죠.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어. 우리가 중동상 원유를 들어오기 대단히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 여기는요, 여러분들 미국의 해외 1순위 안전 확보 지역입니다. 뻑 하면 미 5함대 출동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미 함대 구역이 있습니다. 3함대, 2함대, 4함대, 6함대, 5함대, 7함대. 자, 근데 5함대만 보세요. 5함대 구역 보세요. 아주 좁은 구역인데 5함대, 함대 하나가 박혀 있죠. 얼마나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라카 해협 있죠? 우리 말라카 해협.
이제 동남아시아 2004년부터 해적 행위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해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적 단속해요. 여전히 위험하긴 해요, 말라카 해협이. 근데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 때문에 우리가 뭐 무역로 위협받았다 이런 얘기 아직 못 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만약에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로를 막아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남중국해의 항로를 막았다고 칩시다. 대체 항로가 있나 없나 보면 되죠. 대체 항로가 두 개가 존재해요. 말라카 해협 나와서요. 남중국해로 안 가고요. 인도네시아 중간에 마카사르 해협이라고 있어요. 이 마카사르 해협은 뭐 씨 하이웨이라고 해서 선박들이 빈번하게 나가는 곳이에요. 일로 가면 돼요. 두 번째,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북극해 항로가 있어요. 러시아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독일 선박 두 척이 여길 통과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매년 상업적 선박 운항이 증가하고 있어요. 북극해 항로가. 최근 이 북동 항로 쪽에는 유조선, 벌크선, 가스선 등 다양한 선박이 화물을 수송하고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의 대체 항로는 기존의 항로에 비해서는 물리 비용이 훨씬 더 들겠죠. 하지만 대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할게요.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한다? 여기 통제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만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 만약에 통제하면요, 근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일어나요. 전부 다 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더욱이요, 여러분들 중국은요, 원유의 90%를 어디서 갖고 온지 아시죠? 중동에서 갖고 와요, 얘네가. 나름 G2라고 해서 뻐기고 있는 애들이, 야, 우리 국제 질서를 한번 파괴해볼까? 이런다고? 중국이 요즘 팽창 정책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중국이 왜 욕을 먹어요? 세련된 패러다임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민주주의라는 세련된 패러다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지금 주변 국가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 애들이 남중국해를 싹 막아버린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합시다. 이 지구상의 어떤 곳이라도요, 만약에 무역로에 탈이 나면 전 세계가 달려들어요.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가겠어요? 미국이 제일 먼저 가서 두들겨 패겠죠. 야, 난 딴 건 못 참아도 항로 맞는 건 못 참어, 이래요, 미국 애들이. 근데 우리가 경항공모함 달러 한 척 만들어서 이걸 파견해버린다고? 이럴 때 동맹국하고 공조할 수 있잖아요. 항공모함 굳이 안 파견해도 이지스함이나 야무지게 함대 꾸려서 동맹국의 함대를 보호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가면 돼요. 군사적으로 항공모함 필요하다. 네네. 자, 먼저 유사시 북한에 대한 상륙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있으면 좋은 거 많습니다. 특히 초전에 우리도 막 탄도미사일 날릴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탄도미사일이 놓친 중요 목표물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F-35B가 해상에 대기하고 있다가 날아가서, 스텔스기가 날아가서 처리한다는 게 아주 이상적이에요. F-35B가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린 이 리프트 팬 때문에 내부 무장창의 공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2,000파운드짜리 폭탄을 못 달아요. 1,000파운드짜리 폭탄 두 발 다는 게 전부예요. 생각만큼 스트라이크 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럼 날개에다 잔뜩 달고 올라오면 되잖아. 그럼 되잖아. 그럼 스텔스 능력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만약에 한 번 더 유사시에 왜 미군 생각은 안 해요? 우리 동맹군? 왜 미국 항공모함 생각 안 해요? 전쟁 나면 일단 미국도 다 때려부어요. 요코스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 가장 먼저 와요. 그리고 걔네들 함재기들이 훨씬 우리보다 또 효과적으로 수행할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얘기 하겠지. 자, 그러면 그런 전략적 공격은 안 되더라도 무장 잔뜩 달고 아까 근접 항공지원 얘기 나왔으니까 근접 항공지원 할 수 있지 않냐는 반론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해병대가 원하는 공격 헬기 사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건 나만의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물론 비행기가, 전폭기가 수행할 수 있는 근접 항공 지원이 있고 헬기가 수행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생각 들지? 바로 옆에 있는 강인한 나라들에 대한 견제 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야, 우리 중국 한번 붙자. 일본 한번 붙자. 그렇죠? 맨날 이러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들어갑니다. 한미 군사 동맹하고 미일 군사 동맹이 있는 한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요. 못 싸운다고요, 여러분들. 일본은 이미 항공모함 제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일본 아이들이 왜 항공모함을 원하냐, 그 이유를 알아봐야죠. 뭐 때문에요? 센카쿠 열도 때문이죠. 일본이 지금 센카쿠 열도 시료 지배하고 있잖아요. 시료 지배. 그래서 근데 이게 센카쿠 열도가 오키나와에서 450km나 떨어져 있다고. 또 하나 이 센카쿠 열도를 틀어줘야만 뭐예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미국이 팍팍 밀어주잖아요. 일본 항공모함 만드는 거.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확실한 대중국
견제 파트너가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본이 항공모함 만들어서 F-35B를 탑재하게 되면 뭐야? F-35B의 단가를 떨어뜨리는데도 좀 요긴하고 며칠 전인가 일본이 이 센카쿠열도 주변 섬에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갖다 놓고 그랬어요. 독도를 두고 한번 일본하고 붙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만약에 항공모함 만들어서 한 척 나왔을 때예요. 나왔는데 독도에서 분쟁이 일어났어. 우리 항공모함 한 척 나가잖아. 그때쯤 되면 일본에서 서너 척 나와 있다고. 일본하고 전쟁하면 여러분, 일본하고 전쟁하면 우린 탄도미사일 있으니까 탄도미사일 쏘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독도를 둘러싼 국지적인 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일본에다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북한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북한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뭐 시진핑 얘기 한번 해드리겠다고. 자, 시진핑이 2013년에 집권했어요. 바로 전해 2012년에 경제 지표를 한번 보세요. 드디어 GDP가 미국 GDP의 절반 안쪽, 2분의 1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때부터 중국이 자신감을 갖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미국한테 도전해요. 이제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까지 쫓아왔어요. 왜 미국이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전 세계를 아울러서 중국을 압박하느냐? 이것도 한 가지 이유예요. 적어도 상대방하고 GDP가 2분의 1 정도 차이가 날 때까지는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현재 한국은 일본 GDP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많이 쫓아왔어요. 2분의 1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이럴 텐데 중국하고 우리가 중국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북한한테 공군기지를 공격당하면 움직이는 공군기지로 항공모함을 쓰게 된다. 거기 뭐 16대 실어가지고 무슨 뭐 어떡하려고.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일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 도대체 그 통일이 언제 됩니까?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통일이라면은 북한이 선결과제란 얘기예요. 야, 이제 곧 쟤네 정권 무너진다. 내부에 봉기가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쿠데타 일어나봤자 똑같은 놈이 앉고, 만약에 여러분들 북한 내에서 내부 무슨 뭐 북한 주민들 내부 봉기가 일어난다? 전 사실 끔찍해요. 이 사회주의 애들은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어요? 1989년 천안문에서 봤죠. 북한 정권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애들 아니에요. 만약에 북한 주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전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해군 사랑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항공모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처한 이 정말 먹 같은 이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세계 정상급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행스럽게 사거리 제한도 없어졌고, 더욱이 얼마 전에 우리가 뭐예요? SLBM 개발에 성공했다고 세계에서 뭐 8번째 뭐 그러는데, 이건 정말 진짜 가뭄의 담비와 같은 소식이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이나 그 뭐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무기이기 때문에요. 사실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의 활용 정점은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제사회 룰을 무시하면서까지 핵탄두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고폭탄 단다. 근데 고폭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EMP탄 같은 건데, 우리나라도 이 EMP탄 쪽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 무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대칭 전략이 우리한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실성 무기는 근데요, 여러분 자칫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은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에다가 SLBM을 탑재하는 이 조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SLBM을 운영하는 플랫폼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 뭐 도산 안 쳐놓고 보면 뭐 AIP 추진식이라고 해서 뭐 2주 동안 자망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 이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재래식 잠수함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요,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탄두는 안 돼요. 하지만 잠수함 추진 체계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이긴 한데 좀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좀 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압박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수중 세력은 한국, 항공모함 세력은 일본. 이렇게 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의 태평양 안보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좀 설득을 하면 안 될까요? 북한도 지금 SLBM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도 SLBM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 잠수함은 누가 지금 견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이 무제한 자망을 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탑재한 전략 원잠하고 공격 원잠을 이원화시킬 수만 있다면 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지금 우리가 개발 진행 중인 뭐 여러 나라가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여기다 조금 더 많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좀 고도화시키고 좀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항공모함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무기를 좀 손에 쥐어줬으면 좋겠어요. 해병대가 공격 헬기를 원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한 헬기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논리가 뭐였냐면은 비용과 기술 파급 효과, 경제성, 그다음에 국내 산업 발전을 외면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항공모함은요? 야, 해병대가 헬리콥터 가지고 싶은 거와 공격 헬기 가지고 싶은 거와 마찬가지로 해군도 항공모함 가지고 싶잖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 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사모님께서 남편한테 이럽니다. 여보, 나 저기 있는 저 300만 원짜리 백이 필요하다. 왜냐면 저 300만 원짜리 백을 내 어깨에 메고 동창회 나가면 난 자존심이 살면서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난 저 백이 필요하다. 여보, 우리 집 냉장고가 지금 고장이 났으니 우리가 이 기회에 새 냉장고를 삽시다.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보유하지 말자라기보다는요, 솔직하게 보유하지 말자라기보다는 항공모함보다 더 급한 것이 좀 있다. 전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형 병항공모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욕하시는 거 제가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의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견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소중하게 듣겠습니다.